대한민국의 수도, 인구 약 1,000만 명의 메가도시 서울. 이곳에서 시민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할까요? 서울에 사용하는 전력이 이게 전국 사용량의 한 9% 정도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서울이라는 자그마한 지역에 전국 전력 소비량의 한 9% 정도가 몰려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전기 사용량까지 합치면 수도권에서만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25% 정도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력 자립률은 9% 수준에 불과한 상황. 나머지 91%의 전기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사실 가까운 곳들을 생각하면 인천에 이제 석탄화력발전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해안이라고 하는 강릉이나 삼척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망, 배전망을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플러그만 꽂으면 쉽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데 드는 개통 투자에 10년 동안 무려 2조 3천억 원이 들었고, 수도권으로 전기가 보내지는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지역의 몫이 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가는 지역의 반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 전기를 서울로 또는 수도권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송전탑을 설치할 때 이제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생겨나고, 또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대표적인 에너지 갈등 사례는 밀양 송전탑 갈등 사건.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제5차 장기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76만 5천 볼트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과 송전탑 건설 계획이 수립됐지만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고 주민 2명이 사망했습니다.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에너지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인데 앞으로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기기를 사용을 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기업의 또 공장의 공정들도 전력화의 방향으로 가고요. 지금은 전기로 하지 않았던 활동들을 전기로 제공받아서 하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 자립률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에너지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전국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9%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2021년 전국에서 사용된 전력량을 보면 시간당 53만 3천 기가와트입니다. 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시간당 약 4만 7천 기가와트의 전력이 사용됐는데요.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기업 데이터 센터가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전력 사용량 시간당 약 14만 3천 기가와트로 서울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상업 부문에서 절반이 넘는 시간당 약 2만 6천, 가정에서는 14,000기가와트의 전력이 사용이 됐는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구가 몰려 있기도 하고 또 철도나 학교 이런 인프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도 많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표를 보니까 수도권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의 전력이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 또 상당히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서울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네, 2021년 기준 서울에서 약 5,300기가와트의 전력이 또 지난해에는 약 4,300기가와트 전력이 생산이 됐는데요. 좀 자립률로 좀 따져보자면 네. 2021년은 11.3%, 또 지난해에는 8.9% 정도 이렇게 해당합니다. 나머지 약 90%의 전력은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2018년에 사실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10%까지를 그래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석탄화력 발전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건데요. 이 점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방금 표에서 봤지만 이제 서울이 정말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대부분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충당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서울로 전기를 끌어오는 데 드는 비용 또한 또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는 생산지에서 멀리 보내질수록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네. 일단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또 다시 가정으로 보내질 때 필요한 송전, 배전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건데요. 낡은 송배전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 또 새로운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이것들이 좀 이에 해당합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화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전기를 보내는 데 드는 개통 투자에 지난 10년 동안 무려 2조 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나 충청권, 또 원전이 몰려있는 동남권 등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1년으로 따져보면 2,300억 원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기는 먼 곳으로 보내질수록 손실률도 상당히 커지는데요. 전력 손실량 지난 10년간 연평균 3.59%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1기가와트 원전 21기가 1년 동안 생산한 전력 양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손해액으로 보면 연평균 약 1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도 상당합니다. 전기를 운반하는 송전탑을 건설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이전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쓰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쉽게 콘센트만 꽂으면 전기를 이제 쓸 수 있지만 네. 즉 쓰기까지 많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건데요. 앞서 밀양 송전탑 갈등 사건 보셨습니다. 송전탑이 직접 지나는 밀양 상동면 주민들이 중심이 된 투쟁 사례인데요. 제5차 장기전력 수급 계획을 먼저 보시면 이게 2000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 계획은 동남권에서 이제 신고리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건데 네. 그 경과지가 2003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밀양 상동면 여수마을을 지나게 된 건데 이 사실을 주민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005년에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에서 투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름다웠던 마을과 내가 살고 있던 산 곳곳에 초고층 아파트 높이의 송전탑이 설치가 결국은 됐고요. 76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전력이 흐르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을 하거나 낮은 전압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초전도 케이블을 매립 설치하자 이런 주민들의 좀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보상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마을 내부에서의 갈등도 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투쟁은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에너지 갈등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갈등을 겪으면서 주민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갈등 좀 줄여 나가야 할 텐데 그런데 전력 수요는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돼요. 네, 탄소 중립 위원회 에너지 수요 전망을 좀 보면요. 최종 에너지를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의 사용은 감소가 되고 전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들, 가전용품들의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인덕션이라든지 건조기, 유류건조기들 따로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전기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측면이 그렇죠. 있고요. 네. 또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서 전력화가 급속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수도권의 전력 사용량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기관 1위가 10년 이상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들이 뒤를 차지했는데 점점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등수가 또 많이 올라갔고요. 네. 전문가들은 난방이랑 온수 또 앞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난방이나 온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화석연료를 좀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또 이걸 통해서 난방이랑 온수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게 좀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해주셨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송전탑 갈등을 줄이려면 전기를 쓰는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 양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 서울의 전력 자립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네. 앞으로의 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다수는 서울시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습니다. 냉방과 난방, 수송, 기업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은 1% 미만에 불과해 이를 통한 전력 수급 또한 다른 지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를 만들면서 더 많은 송전탑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를 지어는 놨지만 그런 송전탑이 연결되지 못해서 전기를 서울로 못 보내고 있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송전탑이 건설되면서 생기는 지역 간의 갈등들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송배전 비용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는 만큼 자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100% 전력 자립은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전력 자립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에너지 자체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 에너지 서비스예요. 에너지 자체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물론 그게 일정 양까지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에너지 서비스라면 동일한 서비스를 어떻게 투입하는 에너지를 줄이면서 동일하게 누릴 건가, 이걸 고민하면 되거든요. 인구 1000만 서울의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가능합니다. 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화석 에너지가 아닌 재생 에너지로의 자립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건데 무엇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할지 이것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전력 대부분은 마포구에 위치한 당인리 발전소, 여기서 이제 복합 화력 발전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은 점차 줄여 나가야 하는 과제고요. 네. 결국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건데 재생에너지 전환 또 소비하는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이 전력 배송망, 송배전망을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 이 적자 폭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송배전망을 지금 아직 연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진이 되고 나면 에너지 갈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 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생산지에서 먼 곳에서 전력을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자는 내용이 이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것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보면 해안가에 이제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장거리 손전망을 통해서 전기를 쓰는 지역까지 이제 이렇게 옮겨오는 추세였는데요. 그걸 이제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산업 발전은 많이 이뤄왔지만 이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발전소 건설에서부터 송배전 문제 또 이런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에너지를 분산해서 생산하고 그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하자 하는 게 분산 네.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인데요. 네. 대체로 이제 발전소들이 몰려 있는 영남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네. 이 특별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제 송배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구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그런데 이제 전력 수요 자체가 워낙 많잖아요. 자립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력 자립률 100%를 달성한 지역은 경북 영양군, 전북 진안군, 네. 강원도 화천군 이렇게 인구가 모두 10만 명에 훨씬 못 미쳤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거의 이제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렇게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평균 인구는 약 4만 명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은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인데 네. 전국에서 1%에 못 미치는 지역의 평균 인구는 38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서울처럼 1,000만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전력 자립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일단 면적이 작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나 풍력 단지를 설치할 부지 확보가 어렵고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전력 자립률을 재생에너지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게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전력 자립률을 끌어올리되 나머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또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낭비되는 전력을 줄이면 그만큼 필요한 전력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된다 이런 말인데요. 네.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소비되는 전기가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냉방과 난방으로 소비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면 전력 수요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기관이나 뭐 가정 이런 데서 사용하는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전기도 줄이는 것도 좀 에너지 효율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내가 불필요하게 소비하고 있는 전력은 없는지 조금 곰곰이 따져보고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자립 중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 효율이 개선돼야 필요한 전력도 줄어든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 서울같이 전력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제공받는 도시에서는 정책적인 지원도 꼭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밀착 취재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자연 기자였습니다.